안녕하세요. 바쁜 시간 중에도 DH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국 소액 면세 제도 폐지라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DH의 김성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미국 수입 관세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8월 29일을 기점으로 소액 면세가 폐지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잡한 새로운 규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DHL에서 준비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아젠다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 관세 정책의 변경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변경의 내용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이후에 DHL에서 현재 대응하고 있는 대응과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룰 내용은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입니다. 미국 관세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상호 관세가 시행이 되었고, 지난 5월 2일에는 중국과 홍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 먼저 소액 면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이제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소액 면세 제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소액 면세 제도의 폐지는 이제 모든 발송물이 기존에 저희가 타입 86이라고 하던 면세 통관이 아닌 간이 또는 정식 통관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현재 전체적인 변화의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원산지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금액 기준인데요. 미국 통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800불, 2,500불, 800불과 2,500불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기존에는 800불 이하는 목록 통관으로 면세 통관이 되었고요. 2,500불 이상을 기준으로 간이 통관과 정식 통관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료나 보험료를 제외한 FOB 밸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중국, 홍콩이 원산지인 상품인 경우 이미 모든 물품이 간이 통관이 진행되고 있고, 간이 통관이 진행된다는 것은 일반 관세와 상호 관세, 그리고 기타 여러 세관 수수료 등이 모두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중국, 홍콩 원산지의 경우에는 섹션 301 등 추가 관세도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8월 29일 이전에는 800불 이하 제품은 소액 면세가 되었고요. 이제 8월 29일 이후에는 중국, 홍콩 원산지와 동일하게 모두 간이 통관을 거쳐서 관세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500불 이상의 상품의 경우에는 정식 통관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식 통관은 좀 특이사항은 수취인의 텍스 아이디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우편 서비스인데요. 우편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최초 안내된 내용은 IEPA 관세만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우편 서비스는 800불에서 200불 사이에 정액 관세가 적용이 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편 발송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EMS나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면세가 폐지되면서 특송이나 포워딩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통관 이외에 간이나 목록 통관을 진행하면서 관세가 적용이 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통관이 진행이 되었는데, 현지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정액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정리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우체국들은 이러한 세금 납부 서비스가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우체국들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체국 서비스가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규제 변경이 단순 미국 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국제 우편 시스템 전체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처럼 각국의 우정청과 물류업체들이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있고, 결국 전 세계 이커머스와 국제 무역의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 현재 적용되는 관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 나온 항목들이 현재 미국에서 적용되는 관세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적용되는 관세는 일반 관세인데요. 저희가 품목 관세라고 부르는 기존에도 적용되었던 관세입니다.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되고 품목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홍콩, 중국 포함해서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도 모두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잠시 FTA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FTA가 저희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 일반 관세가 면세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용이 되는 관세는 섹션 301에 대한 관세입니다. 이 관세는 중국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건 역시 품목별로 세율이 상이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홍콩 원산지 상품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 제조 상품이라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섹션 232 관세입니다. 섹션 232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있고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위에 있는 이유는 이것이 먼저 적용이 되고 이것이 적용되는 상품은 알루미늄 철강 관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알루미늄 철강 관세인데요. 섹션 232에 포함된 상품 중에 자동차 부품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0%의 알루미늄 철강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적용되는 관세 같은 경우에는 IEPA 오피오이드 관세인데요. 이것은 미국에서 펜타닐 관련한 펜타닐 원료 등에 대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미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이고요. 중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만 해당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IEPA 상호관세인데요. 저희가 항상 언급하는 상호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모든 국가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지만 몇몇 면세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232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EPA 추가 관세가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에는 아직 부과되는 관세는 없고요. 특정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특정 국가에만 미국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관세입니다. 이 관세 목록을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적용되는 모든 관세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관세는 모든 제품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섹션 301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에만 해당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송하신 물품이 섹션 232에 포함되는 것인지 보시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IEPA 상호 관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미국 관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실무적인 방안은 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관에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은 상품명과 관세 분류, 원산지, 그리고 상품의 가격, 그리고 수취인의 텍스 아이디 또는 생산자 아이디와 같은 부가 정보인데요. 상품명부터 살펴보면 상품명이라고 하면은 그 상품명을 보고 어떤 아이템인지 어떤 용도인지 어떤 재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HS 코드인데요. HS 코드는 사실 무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익숙한 개념인데요. 이게 현재 가장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10자리 HS 코드가 무조건 미국의 기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HS 코드라고 해서 미국에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되는 HS 코드를 미국에 전송하는 경우에 통관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산지고요.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모든 관세가 원산지 기준으로 청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 원산지에 대한 검사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가격인데요. 물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는 실제 가격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아직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다른 이 상품 가격을 굉장히
강하게 스크리닝하는 국가에서는 상품의 판매 링크나 혹은 어, 구매 내역서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적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수취인의 텍스 아이디인데요. 정식 통관의 경우 아까 필수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관과 개인이냐에 따라서 정보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고용주 식별 번호나 사회보장 번호가 없는 경우에 해외 수출업자도 세관에서 수입업자 번호를 받아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식 통관하는 경우에 이런 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DHL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자 정보인데요. 섬유유해 같은 경우에는 MID 정보가 이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인 MID가 필수값입니다. MID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제조자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미국에서 통관할 때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템 단위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코드 규정은 국가 자리 두 가지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문업체 명을 기준으로 첫 세 글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문 주소에서 큰 숫자 네 자리가 들어가고, 도시명, 이름 앞글자 세 글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미국 DHL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 DHL은 국가 코드가 US이기 때문에 US로 시작을 하고요. 상호인 DHL 그리고 두 번째인 EXP를 앞에 넣고 주소 중에서 가장 큰 숫자 1304가 들어간 이후에 ERL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자 정보는 스스로 제조자 정보를 만드실 수 있고요. 물건을 발송하실 때 인보이스에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간혹 특성사에 따라서 이 MID를 요청하기보다는 전체 주소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두 다 이 MID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예시는 의류입니다. 원산지별로 각기 다른 발송물이 진행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이 라인 아이템별로 각각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제조된 200불의 의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반 관세가 8.5%가 적용이 되고요. 상호 관세는 15%지만 합산이 15%가 넘지 않도록 유럽은 합산이 15%가 넘지 않도록 조정이 되기 때문에 15에서 8.5를 뺀 6.5에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어 정확하게 15%가 적용이 되고요. 200불에 30불의 관세가 나오게 됩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관세는 면세가 되고요. 상호 관세 10%가 적용이 되어서 200불의 의류 같은 경우에는 20불의 관세가 청구가 됩니다. 중국 제조를 보시면은 8.5의 일반 관세가 적용이 먼저 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오피오이드 관세가 20% 적용이 되고 현재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은 34%로 공지가 돼 있지만 현재 추가적인 합의에 의해서 10%가 임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합계 3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섹션 301에 따라서 7.5%의 추가 관세가 적용이 되어서 전체 관세는 92불이 적용이 돼서 총 46%가 적용이 돼서 92불이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상품 전체 가액이 600불이고요. 600불이기 때문에 2,500불 이하로 간이 통관이 진행이 되고요. 전체 관세는 142불이 청구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볼 텐데요. 유럽에서 제조된 테니스화입니다. 250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테니스와 같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갈 때 20%의 관세가 있기 때문에 IEPA인 15% 관세보다 일반 관세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관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불이 적용이 되었고요. 중국에서 제조된 60불의 테니스공입니다. 일반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세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영원히
영불이 청구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IPA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관세 20%에 더해서 10%, 총 30%가 청구가 되고요. 기타 관세 섹션 301에 따라서 7.5가 추가로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총 37.5%의 관세가 청구가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복잡한 테니스 라켓인데요. 테니스 라켓 같은 경우에는 섹션 2, 3위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이 경우 철강 알루미늄의 함량이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어야 하고요. 50%의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50%의 섹션 2, 3위 관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밸류 328불에서 일단 일반 관세는 전체 밸류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328불에서 3.9%가 먼저 적용이 되고요. 앞서 드렸던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세와 상호 관세가 15%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11.1%의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아까 섹션 2, 3위 같은 경우에는 IEPA 관세 같은 경우에는 섹션 2, 3위 관세와 동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만 11.1%의 관세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관세 섹션 2, 3위에 해당하는 50%의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112.99불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38불의 관세가액에서 133.5불의 관세가 청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2,500불 이하이기 때문에 간이 통관이 진행이 되었고요. 수취인의 텍사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DH로 진행된 제품 중에 8월 29일 이전에 통관된 엔트리 서류와 8월 29일 이후에 통관된 엔트리 서류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거의 동일한 HS 코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29일 이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타입 86 통관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고요. 역시 면세 기준이었기 때문에 관세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8월 29일 이후에는 간이 통관인 타입 11 통관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제 고객이 지불한 금액은 상호 관세인 15%가 청구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CPP라는 미국 통관 수수료가 청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앞서서 미국 관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관세 이후에 실제로 판매자나 구매자가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통관, 정식 통관 모두 관세는 이제 부과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관세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정식 통관과 간이 통관에는 CBPP라는 세관의 통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 통관 같은 경우에는 1.31에서 2.62불이 청구가 되고요. 정식 통관 같은 경우에는 MPF라는 명목으로 0.3464의 일률이 적용이 되고 이 일률은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통관사나 그 물류사의 대납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세관으로 직접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통관 브로커가 대납을 진행을 하고 그 관세를 고객에게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납 수수료가 꼭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대납 수수료는 특성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4.5에서 20불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통관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세관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아이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DDP건 DAP건 관계없이 대납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발송자가 내거나 수취인이 내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이런 모든 비용은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대납 영향을 고려하여서 판매에 더 효과적인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DHL은 DDP와 DAP 모두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관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아마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변화 이후에 DHL의 서비스 현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 정책 변화 이후에 있어가지고 DHL은 현재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량 통관 지연이나 현지 납부 거부 등의 이슈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8월 29일 전후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리드 타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5월 2일에 있었던 중국 홍콩 원산지 건에 대한 대응이 이미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퀄리티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송 데이터 퀄리티 향상에 힘써왔고, 앞서 설명드렸던 통관의 필수적인 항목인 물품명이나 HS 코드 등은 이미 DHL에서는 상당수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미국 통관을 위해서 미국의 인원 확충도 있었고요. 이런 많은 조건들 덕분에 저희는 지금까지도 DDP, DAP를 모두 서포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편의성에 따라서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DHL에서 제공되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T 솔루션인데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현재 가장 큰 관심사가 도대체 얼마나 비용이 증가할지,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 수취인이 어떤 금액을 내게 될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저희 MyGTS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네 가지인데요. HS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총 비용을 추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요구사항과 통관 및 무역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DHL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HS 코드 확인 기능을 설명드릴 텐데요. H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로그인을 하셔서 발송국과 수취국을 정확하게 표기를 하시면 HS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옵션은 두 가지로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HS 코드의 일부를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 HS 코드의 일부만 가지고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발송국의 HS 코드를 확인하시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앞서 강조드렸던 수취국의 HS 코드를 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일부 HS 코드나 일부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도 그 세부적인 HS 코드에 따른 물품 설명이 상세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판매하시거나 발송하시려는 상품이 어떤 HS 코드를 가지시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디드 코스트 계산 기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수취인께서 지불하셔야 하는 수취인이나 발송자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은 관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세관 수수료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MyGTS에서는 이런 모든 금액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0불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나온 수치인데요. 보시면 현지의 관세가 계산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세와 포함된 CBPP가 포함된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세를 대납한 대납 수수료까지 실제로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모든 금액이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별도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미국 관세를 계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솔루션은 저희 상품 솔루션인데요. BBX와 LBX라고 하는 저희 상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큰 개념은 동일합니다. 라스트 마일을 위한 유한 운송장은 모두 한국에서 작성이 되어서 현지로 발송이 되지만 통관을 위한 가상의 운송장과 인보이스가 생성이 되어서 미국 현지에서는 하나의 시먼트로 통관이 되는 형식입니다. BBX와 LBX의 결정적인 차이는 BBX 같은 경우에는 발송자가 하나의 팔레트로 콘솔해서 발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팔레트로 콘솔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 모두 동시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현지 DHL 센터에서 통관 이후에 저희가 해체하여서 각 배송지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LBX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가상의 BL과 인보이스로 움직이지만 모두 개별적으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따로 해체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아서 조금 더 빨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두 상품 모두 B2C 상품이라기보다는 현지의 B2B로 통관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르는 서비스 조건이 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현지에 수입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미국 현지 수입자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한 이후에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품을 사용하였을 때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화물을 보내는 것과 이런 BBX나 LBX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차이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100건의 화물을 보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통관을 진행하게 되면은 어, 최소 금액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개당 18.31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0개를 발송하게 되면 1831불의 통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냈을 때는 정식 통관을 진행하게 되지만 MPF와 관세 대납 수수료를 한 번만 부담을 하시기 때문에 개당 통관 비용은 2.44불로 낮아지게 됩니다. 미국에 어떤 법인을 가지고 계시거나 수입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이런 옵션을 고민해 보신다면 실질적으로 비용을 굉장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물류센터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동일하게 물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마치 미국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통관과 배송이 진행됨으로써 훨씬 더 효율화를 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DHL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가 많이 접수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IEPA는 면제가 되나요? 입니다. 이 상호 관세는 일부 품목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부 물품이나 정보 자료, 개인 소지품 등은 면세가 가능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섹션 232와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섹션 232에 해당되는 품목도 모두 면세가 됩니다. 특히 이런 면제되는 것은 부속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속서는 미국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실질적으로 미국 수취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모든 화물은 수입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800불 이하로 관세 없이 받던 물건들이 모두 이제는 관세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 차이이고요. 2,500불 이상이 되는 것은 수취인의 텍스 아이디가 필수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으로 반송하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입니다. 미국에도 한국과 동일하게 재반입 통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로 반출되었던 제품이 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재반입될 경우에는 IEPA 관세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어떤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공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모든 정식 통관권에 POA가 필요한가요? 입니다. POA는 위임장인데요. 통관사나 운송사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출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정식 통관권 중에서도 조건부 면세, 특히 FTA 적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POA 제출이 필수입니다. 때문에 간혹 FTA를 적용받기 원하시면서 발송을 하셨는데 이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지 않으셔서 FTA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셔서 발송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 상품 중 10만 불 이하까지는 DHL에서 IOR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화장품과 같이 FDA 검사가 필요하거나 기타 미국의 다른 기관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5,000불이 초과되고 나면 DHL에서 IOR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취인의 POA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철강 제품에 함량 정보가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섹션 2, 3위 같은 경우에는 철강의 함유량을 같이 함께 기재해서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화장품 케이스나 어떤 화학약품의 케이스에서 케이스가 알루미늄이나 철강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전체에 대해서 섹션 2, 3위에 50% 관세가 부과되었다는 뉴스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전에 함량 정보가 없고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품 전체에 대한 가격을 어, 섹션 2, 3위 해당하는 밸류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굉장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웨비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면세 제도의 폐지 이후로는 모든 수입품에는 관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비용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관 지연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품 정보와 세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DHL과 같은 전문 물류 파트너 활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상황이 어렵지만 이런 규제 변화가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적응하시는 기업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서빈나 차장님께서 포스트 미국 디미니미스 시대의 유망 대체 시장으로서의 중동과 유럽 접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